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커니라는 이제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소비재하고 유통산업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안태희 파트너라고 합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맡고 있는 이제 섹터가 소비재 유통산업이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과 이제 자문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 최근에 이제 고민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뭐 디지털 비즈니스를 어떻게 더 키울 것이냐, 그다음에 원래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더 성장을 시킬 것이냐, 뭐 글로벌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경기의 뭐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이익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방어를 잘 할 것인가, 뭐 그다음에 M&A나 투자 같은 것들, 신사업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좀 프로젝트 많이 하고 이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5가지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잘하는 기업들은 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뭐 사례를 좀 공유 드리고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이 강연을 하게 된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디지털을 원래 하던 뭐 쿠팡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송 플랫폼이나 모빌리티의 여러 가지 그 플랫폼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 엔데믹이 돼서도 사실 그런 플랫폼들은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온라인 중심의 모바일의 어떤 소비 행태라든지 소비자들의 그런 행태들은 굉장히 좀 고착화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가장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아까 뭐 서두에서 그 말씀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성장이 굉장히 정체돼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굉장히 위축돼 있고 굉장히 축소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라는 이제 질문에 좀 이렇게 직면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의 소비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뭐 팬데믹 때는 사실 그 굉장히 유동성이 넘쳐났기 때문에 뭐 플렉스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대두가 됐었고,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축소되면서 뭐 가실비라고 하는, 실제로 뭐 가격이 높더라도 이게 내가 맨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냐, 그다음에 얼마나 나한테 가치를 지속적으로 두냐, 뭐 이런 부분들을 구매할 때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가실비 제품이 이제 다이슨의 에어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가격대도 한 75만 원 하지만 뭐 사실 드라이기가 있고 여성분들은 뭐 갖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드라이기를 사용하면서 약간 고데기를 좀 대체하는 뭐 그런 가치들이 있다라고 좀 이렇게 많이 소비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런 약간 이런 제품들이 많이 좀 뜨고 있고, 그 득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한정판이나 이런 것들을 MZ 세대가 열광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걸로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소비재 기업 입장에서, 유통기업 입장에서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 이런 득템을 위시한 마케팅 프로모션이 너무 이제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발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유통기업들이 비용을 좀 효율화하는 뭐 여러 가지 목적들 때문에 무인 점포라든지 이런 좀 편리성을 강조한 기술들이 좀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 그 택시 서비스에서도 뭐 IM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하고 난 다음에 옵션에서 뭐 좀 조용히 가자 뭐 이런 옵션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구매 과정에서,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좀 불필요한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지양하는 그런 소비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고요. 뭐 요즘 MZ 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뭐 52시간이나 뭐 여가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뭐 위스키 소비라든지 이런 취미와 관련된 소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구매뿐만이 아니라 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니즈들이 엔데믹이 되면서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프컬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판매 목적이 아닌 실제로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을 좀 이렇게 연쇄적으로 돌리면서 뭐 해설을 해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마련하면서 리테일 기업들이 소비자 경험을 좀 극대화시키거나 조금 이제 본인들의 브랜딩에 활용하는 뭐 그런 트렌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뭐 요즘 명품 브랜드들,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이나 국내 어떤 화장품 명품 브랜드들, 약간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정체돼 있다 보니까 MZ 세대를 어떻게 더 공략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 우리가 마케팅 타겟을 할 때 실제 소비력이 높은 4, 50대를 타겟할 것인가, 아니면 뭐 트렌드를 좀 약간 트렌디함을 추구하는 이슈 마케팅을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MZ 세대를 공략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실제로 하고, 대부분의 어떤 뭐 브랜드나 이제 제품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요즘에 4, 50대들은 본인들 세대가 열광하는 브랜드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Z 세대가 열광하는, MZ 세대가 또 뭐 트렌드로 좀 만들어내고 좀 관심을 보이는 뭐 그런 테마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4, 50대가 메인 타겟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브랜드를 젊게 가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게 이제 설화수인데요. 설화수가 이제 모델을 로제로 바꿨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앞서 말씀드린 맥락의 일환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이런 소비 트렌드의 변화라든지 리테일의 어떤 소비 정책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를 크게 한 5가지 정도 주제를 놓고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여기 굉장히 많은 좀 다양한 업체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통 그룹사에서도 오셨고, 또 종합 커머스 플랫폼 기업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뭐 카테고리 킬러의 버티컬 커머스 기업들도 있으시고, 소비재 기업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게 한 4가지 유형으로 나눠봤는데, 조금 이제 집중하는 모습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유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디지털을 뭐 강화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가 좀 성과가 잘 안 나오니 뭐 M&A라든지 이런 투자들을 통해서 조금 디지털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뭐 여러 포맷들이 다 성장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먹거리들을 발굴하는 데 많이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헬스케어라든지 여러 이제 IT 기반의 어떤 기술을 가진 업체들의 투자들을 많이 좀 늘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팡이라든지 종합 커머스 플랫폼 같은 기업들은 사실 체류 시간,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구색도 거기에 맞게 늘리고, 뭐 이제 컨텐츠 동영상 서비스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고객들을 좀 더 탄탄하게 이제 그 락인을 하고 체류 시간을 늘리는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버티컬 커머스 기업들은 요즘에 뭐 패션이라든지 패션의 뭐 무신사라든지 뭐 홈 인테리어의 오늘의 집이라든지 뭐 푸드 커머스 업체 뭐 컬리 같은 뭐 이런 이제 카테고리 킬러의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큰 화두는 글로벌라이즈입니다. 아무래도 그들의 입장에서 뭐 내수 시장에서 더 키울 것이냐, 아니면 이 포맷을 가지고 해외로 들고 나가서 더 성장을 할 것이냐, 이 2가지의 고민에서 사실 후자를 선택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일본이나 이렇게 선진국 중심으로 많이 진출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비재 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그런 카테고리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탈피해서 이제 어느 국가로 좀 우리가 더 포트폴리오를 넓혀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마케팅의, 특히 이제 디지털 마케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디지털 측면의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뭐 대부분의 이제 전통 기업들,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이제 좀 기존의 강자들 중심으로 여러 디지털의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론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머스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론칭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잘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소비자들이시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사실 쓸 이유가 굉장히 명확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유사한 모델이라고 하면 그 모델 대비해서 뭐 소위 말하는 10x 훨씬 더 좋은
쓸 이유가 있어야 사실 고객들이 방문을 하고 계속 이제 재방문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설계를 할 때 기업에서 이제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고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토스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기존에 이제 좀 은행 거래에 있어서 뭐 계좌가 없어도 그리고 공인인증서가 없이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쓸 이유를 만들어냈다라든지 뭐 당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배송에서는 사실 배달의 민족이라는 플랫폼이 있었습니다만 쿠팡이츠가 이제 단건 배달이라는 쓸 이유를 만들어내면서 사실 시장에 들어와서 파일을 굉장히 넓힌 뭐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디지털의 앱을 만들건 뭐 모바일의 어떤 페이지를 만들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던 뭐 고객 입장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것 대비 확실한 차별화가 되는 고객 입장에서의 쓸 이유를 서비스화 시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부분 기업체에서 이런 앱을 내던 아니면 뭐 커머스를 론칭하던 하면 주로 지표하는 관리들이 사실 단기 트래픽 중심입니다. 그래서 앱을 몇 명한테 깔았어, 아니면 monthly 액티브 유저가 뭐 이번 달에 몇 명이야, 뭐 이런 단기적으로 이제 볼륨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지표들 중심으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 사실 리텐션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썼는데 리텐션이 되는 고객과 안 되는 고객의 차이가 뭔지, 이제 그들은 그럼 어떤 행태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방문을 하고 안 하는지에 대한 분석들에 기반한 좀 리텐션의 어떤 목적보다는 뭐 볼륨 중심으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 사실 이런 부분들이 리텐션을 유지하기 위한 자꾸 비용을 쓰거나 고객 수를 모객을 하기 위한 쪽에 마케팅 투자를 하다 보니 밑빠진 독에 불붙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면 기존에 어떤 깔아놓은 오프라인 매장들, 그 다음에 뭐 방문 판매 채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려면 사실 제품이 겹칠 수밖에 없고 잘 팔리는 제품들은 사실 뭐 두 군데 다 팔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레가시를 갖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컨플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사실 일하는 방식의 차이인데요. 그 디지털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 그 다음에 전통 기업이 일하는 방식이 디지털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는, 잘 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좀 핏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별도로 세팅을 하고 조직을 세팅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 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유통기업, 그 다음에 뭐 커머스 기업, 그 다음에 소비지 기업, 여러 이제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비즈니스를 어떻게 빌드하고 혹은 성장을 시킬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한 네 가지 정도의 고민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통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좀 주력 채널을 갖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온라인을 어떻게 좀 동반 성장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리테일 뭐 온라인의 커머스 플랫폼을 만들든 아니면 뭐 D2C의 브랜드몰을 만들든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MD 멀천다이징 측면인데, 그러니까 남들이 안 파는 걸 팔거나 뭐 가격이 싸거나 뭐 구색이 다양하거나 뭐 이런 차별화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좀 역량적인 부분들. 세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뭐 테크놀로지 관련된 기술들이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뭐 리테일 커머스 관점에서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심지어는 수익을 어떻게 더 만들어낼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 여기 아마 올리브영에서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오프라인의 기반을 갖고 있으면서 사실 디지털의 동반 성장을 잘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올리브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사실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잘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보면 많이 싸우죠, 내부에서. 오프라인에서 팔고 있는 걸 온라인에 갖다 팔면 못 팔게 하거나 뭐 행사를 하면 이제 못 하게 하거나 이런 이제 간선 효과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굉장히 콜라보레이티브하게 움직이는 게 실제로 그 입점 브랜드들의 신규 브랜드의 입점을 논의하거나 혹은 기존의 오프라인 그 올리브영 매장이 팔고 있는 브랜드들과의 협의를 진행할 때 항상 온라인 MD와 오프라인 MD가 같이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언제 오프라인에서 할 거고, 뭐 예를 들면
제일 큰 뭐 엔드 매대 행사를 6월에 할 건데 그때 어떤 제품 가지고 어떤 스킴으로 할 거고 그때 이제 온라인 MD가 참여해서 6월에 할 거니까 같은 제품으로 5월에 온라인에 몰에서 행사를 하자. 어떤 가격에 하자. 뭐 이런 논의들을 사실 온라인 MD하고 오프라인 MD하고 같이 와가지고 브랜드와 협의를 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뭐 온라인에서도 매출을 좀 늘릴 수 있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도 행사를 좀 폭발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고 있고 또 이제 그 행사가 잡히면 온라인의 CJ 올리브영의 디지털 조직에서 실제로 뭐 네이버의 어떤 검색 광고라든지 이런 금전적인 지원들을 해주면서 좀 온라인이 몰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자금적인 지원들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본원적인 그 디지털의 속성들을 좀 많이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뷰티가 메인이기 때문에 사실 뷰티의 구매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리뷰입니다. 리뷰가 사실 찐 리뷰가 많이 있어야 사실 고객들이 그걸 보고 이제 구매로 많이 연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뭐 파워 인플루언서들을 따로 모아서 탑 뭐 한 1000등까지 랭킹을 매기고 이들한테는 계속 샘플링 지원을 해주면서 굉장히 양질의 좀 리뷰들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그 탑 리뷰어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줘서 사실 그 리뷰어들이 작성한 여러 가지 좀 제품에 대한 리뷰들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약간 SNS적인 기능들도 탑재해서 좀 디지털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사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인데 고객 입장에서 사실 쓸 이유를 좀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오늘 드림 서비스인데 아마 여기서 여성분들은 많이 써보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그 올리브영 몰에 들어가서 앱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면 인근 매장에서 픽업을 하거나 3시간 내에 배송을 해주는 뭐 그런 서비스인데요. 사실 아이디어 자체가 뭐 대단하진 않은데 고객 입장에서 느끼는 체감의 만족도는 굉장히 와우할 정도의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잘 접목되다 보니 오프라인도 성장을 하고 온라인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 사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멀천다이징인데 오늘 여기 뭐 쿠팡에서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에서는 사실 MD의 역할이 크게 세 개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 개로 구분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 세 MD의 역할들이 좀 다른데요. 실제로 직매입할 상품, 로켓 배송의 태울 상품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발굴하는 역할을 하는 MD들이 있고 어카운트의 매니저 역할, 실제로 이제 어떤 뭐 행사의 기획을 하거나 가격을 책정하거나 주문 발주량을 논의하는 그런 이제 어카운트 매니저 역할을 하는 MD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프로모션이나 발주 관리 같은 프로세스적인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MD 한 세 가지 역할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커머스 플랫폼 유통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멀천다이징의 차별화와 경쟁력인데 쿠팡에서 이제 배송의 어떤 차별화도 있지만 이런 MD의 차별화를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사실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제품이 이제 쿠팡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운영을 담당하는 이제 멀천다이징 서포트 MD 역할을 하는 좀 MD가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로 쿠팡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딴 데보다 싸지가 않다. 혹은 딴 데서 잘 팔리는 비슷한 카테고리인데 쿠팡에는 입점이 안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얼럿을 주면서 계속 이제 잘 팔리는 제품들 계속 입점을 시키고 가격에 있어서 계속 최저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 기능들을 잘 유지하면서 실제로 멀천다이징의 경쟁력을 좀 차별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테크놀로지 활용 부분은 사실 뒤에서 뭐 생성형 AI에서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국내 기업들에서도 이런 좀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30조 원의 매출을 커머스가 아닌 광고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마존 내에서 이제 검색을 하는 데 쓰는 광고 비용, 그 다음에 여러 마케팅 구자들을 활용하게 만들면서 이제 좀 벌어들이는 수익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큰데요. 국내에서도 쿠팡이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종합몰이라든지 뭐 이런 GS 샵이라든지
뭐 현대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몰, CJ 같은 이런 종합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워드로는 사실 리테일 미디어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머신러닝을 활용을 해서 고객이 좀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게 고객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시간대에 어떤 구좌에 노출했을 때 이 제품이 가장 잘 팔릴지를 솔루션화 시켜놓고 많은 셀러들이 활용하게 만드는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구매 전환율을 당연히 높여주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로아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구좌를 셀렉해서 쓰면 기존에 쓰던 거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 쓰게 되고, 사실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걸로 수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고도화시키는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좀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몇 군데가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도입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테일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비재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플랫폼에 어떤 광고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좀 성장을 시킬지에 대한 고민 측면에서 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글로벌인데요. 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중국에서 탈중국 그다음에 다른 국가로의 이동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정치적인 리스크들도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제품 경쟁력이 K 제품을 열거하던 시절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에서 만드는 화장품이나 소비재의 퀄리티들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 제품하고 비교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고 가격은 훨씬 싼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국을 좀 보호하는 어떤 정책적인 기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실 중국에서 예전만큼의 영광을 누리는 거는 더 이상 어려워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실제로 과거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이제 베트남, 그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서 기회들을 많이 찾으셨는데요. 최근에 한 1, 2년 내에 예전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으로 판단하는 미국이라든지 일본으로 굉장히 많이 좀 시도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뭐 고령화가 많이 좀 진행돼 있고 기존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생태들을 좀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외국 제품 특히 이제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실 좀 넘기 힘든 허들이 있었는데 최근 MZ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뭐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한국 제품들이 제품력의 인정을 받고 또 어떤 뭐 트렌드를 좀 주도하는 뭐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굉장히 성공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왼쪽에 보시다시피 일본의 온라인의 화장품 시장만 놓고 보면 한국 제품의 비중이 아직 높지 않습니다. 한 6%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 더 눈여겨볼 부분은 오른쪽에 이 성장 그래프인데 큐텐이라는 그 일본의 역직구 플랫폼 내에서 K뷰티 제품이 일본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화장품 기업들인데요. 여기 5번째 보시는 데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고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 다 중소 브랜드들입니다. 근데 이제 큐텐 내에서의 어떤 성과들만 저희가 집계를 한 건데 실제로 이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뭐 많게는 거의 300억 가까운 연간 매출을 올리는 것도 있고 그 눈여겨볼 만한 점은 입점한 지 1년 만에 2년 만에 이 하나의 단일 플랫폼에서 단일 브랜드로 매출을 100억 이상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성공 사례들이 사실 좀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그만큼 좀 일본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많이 변했고 그 기회가 많이 생겼고 이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 플랫폼 내에서 키워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하면 실제로 100억 이상의 매출을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한테 시사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큐텐 같은 경우에는 뭐 메가왈이라고 하는 뭐 그런 대형 그 프로모션 행사들을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한다라든지 그 행사에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들을 사전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좀 학습을 하면 실제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성공 사례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아마존에서의 1년간의 성과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 브랜드들은 아마 아시는 브랜드들이 많으실 거예요. 왼쪽에 있는 브랜드들은 뭐 예를 들면 뷰티 오브 조선이라든지 서울 스티커스 같은 브랜드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브랜드들이 많으실 텐데 이 왼쪽에 있는 브랜드들은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를 안 하고 이런 미국의 아마존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동남아시아의 플랫폼들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해외에서 글로벌라이즈가 사실 옛날보다 훨씬 더 좀 디지털적으로 잘 접근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장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뭐 어디 그래서 우리가 나갈 거에서 뭐 중국을 나가자 그러면 중국의 팀을 꾸리고 중국의 시장 분석한 다음에 어떻게 팔 거야, 어떤 제품으로 팔 거야, 뭐 이런 과정들을 한 개의 국가를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그 한 개 국가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국가를 검토하는 형태로 글로벌라이즈가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국가에 한 번에 론칭하는 게 가능을 해줬고 실제로 그게 성공이 가능한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아마존, 그 다음에 일본의 큐텐, 동남아시아의 뭐 쇼피라든지 라자다와 같은 플랫폼에 이제 같은 제품을 동시에 입점을 해서 키워나가는 게 사실 많은 인력을 많은 리소스를 들이지 않더라도 입점이 가능해졌고 동시다발적으로 론칭하는 것이 사실 수월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멀티내셔널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APR이라는 회사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에이프릴 스킨이라는 화장품 브랜드, 그 다음에 메디큐브,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용기기 AGR과 같은 미용기기, 그 다음에 패션 쪽에서는 널디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커머스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그 D2C 브랜드 몰을 만들어 놓고 컨텐츠를 굉장히 디지털 컨텐츠들을 잘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싼 값에 끌고 와서 구매를 하게 만드는 디지털의 DNA를 굉장히 좀 잘 갖고 있는 그런 회사로 이제 국내에서 성공을 했고 이 성공 공식을 해외에 똑같이 적용을 해서 글로벌라이즈를 성공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홍콩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별도의 본인들 브랜드 몰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방식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유튜브에 컨텐츠를 만들어서 노출시킨 다음에 자기네 몰로 끌고 와서 실제로 이제 성공을 시키는 그런 모델로 좀 성공한 기업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글로벌라이즈를 소비자 입장에서 검토해 본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미 있는 대형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키우는 방식과 디지털의 어떤 마케팅에 조금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신 있다라고 하면 이런 APR 모델도 같이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뭐 생성형 AI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별도의 세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약간 핵심적인 뭐 내용들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생성형 AI의 산업이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그 챗GPT 뭐 4.0까지 나왔죠. 챗GPT 같은 경우에는 여기 1번에 해당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LLM을 기반으로 해서 대화형 그 챗GPT 챗 형식의 생성형 AI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고요. 그런 모델 이외에도 사실 모델 허브라고 하는 뭐 허깅 페이스라는 이제 오픈 소스를 공유하면서 실제로 그 개발자들이 같이 그 소스를 공유하고 그 개발해내는 그런 공유 플랫폼인데 뭐 그런 플랫폼들도 있고 스테빌리티 AI 같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좀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실제로 그냥 쉽게 말하면 챗 GPT 같은 걸 우리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챗 GPT를 API를 끌고 와서 그거를 뭐 이미지로 좀 변형하는 어떤 솔루션을 만든다라든지 여기에 있는 좀 챗GPT의 솔루션을 끌고 와서 뭔가 서비스에 연계시킨다라든지 이 애플리케이션 영역이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검토해 볼 만한 사업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여기
뭐 컴퓨팅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엔비디아와 같이 GPU를 공급하는 이런 인프라 모델인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좀 관련성이 없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되게 다양한 기술 분야의 생성형 AI 관련된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많은 부분은 소셜 미디어하고 마케팅 컨텐츠를 생성형 AI를 접목해서 좀 자동화시키는 그런 모델들의 투자들이 최근에 좀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사실 뭐 몇 가지의 좀 트렌드들이 있는데 좀 가장 강력한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검색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PC 기반의 검색은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 앱스토어에서 이제 검색하는 경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스토어를 게이트웨이로 해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앱을 다운받아서 좀 사용하는 뭐 그런 행태로 이루어지고 있던 게 사실 지금의 모습인데요. 사실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고 활용이 되면서 이런 검색 시장에서의 좀 헤게모니가 크게 변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그 챗 GPT 4.0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앱들이 플러그인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생성형 AI 그러니까 그챗 GPT와 대화를 하면서 예를 들면 내일 내가 어떤 레스토랑에 갈 건데 칼로리는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고 뭐 메뉴는 가격대는 그다음에 위치는 어떤 데가 좋겠어 추천해줘라고 하면 그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레스토랑 검색해주는 플랫폼이 있죠. 그런 앱이 플러그인이 돼서 그 앱에서 실제로 그걸 찾아가지고 제안을 해주는 뭐 이런 형태가 이미 지금 구현이 돼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뭐 모빌리티의 어떤 택시 뭐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배송, 그러니까 배달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칼로리를 계산해주는 앱이라든지 이런 생활에 관련된 앱들이 붙으면 사실 굉장히 좀 파워풀해질 수 있는 그런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생태계를 만들거나 혹은 만드는데 이제 참여하는 고민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유통기업이나 소비재 기업에서 생성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최근에 많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기존의 AI들을 활용해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들에 조금 차이가 있다면 조금 더 고도화되고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그럴싸한데 라는 이제 수준까지 올라온 부분이 좀 기존의 AI 대비 좀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왼쪽에 일본의 챗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독일의 그 패션 커머스 업체인 이제 잘란도의 사례인데요. 내일 내가 제주도로 여행을 갈 건데 그 뭐 파티에 참석할 어떤 뭐 좀 드레스를 하나 추천해줘라고 하면 너는 예전에 구매한 이력들을 보니까 어떤 소재들을 좋아하고 어떤 핏들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의 날씨가 내일 어떨 것 같으니 어떤 드레스가 좋겠어라는 거를 실제로 이제 추천을 해주고 대화를 하면서 실제로 그러면은 뭐 그 파티에 가니까 구두도 신어야겠네. 그래서 이 드레스에 어울리는 구두는 이런 것들이 어울릴 것 같아. 이런 거를 실제로 이제 커머스 대화를 하면서 구매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이미 좀 시도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퍼 커스터마이제이션인데 그 스티치픽스라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원래 AI 고객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실제로 맞춤형 제품을 추천해주는 업체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실제로 이제 생성형 AI를 도입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색상이나 좋아하는 패턴, 좋아하는 재질, 구매 이력 이런 걸 가지고 사실 추천을 해줬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어떤 좋아요를 누른 제품의 리스트, 그 다음에 리뷰를 남긴 리뷰의 컨텐츠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실제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정확도를 훨씬 높여주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상의 그 제품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뭐 빨간 색상의 어떤 재질의 바지를 추천을 해주고 이게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이거와 가장 유사한 제품을 매칭해서 추천해주는 뭐 이런 정도까지
다다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뒤에서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사실 이 생성형 AI가 가장 지금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은 광고 기획 마케팅의 영역입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사진이 예전에 시티헌터라고 하는 웹툰 만화 애니메이션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시티헌터를 실사화해서 나온 그 버전인데요. 굉장히 흡사하게 구현이 됐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브의 뮤직비디오를 애니메이션화해서 내놓는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뭐 한두 시간이면 작업이 가능한 좀 시대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광고 콘텐츠를 굉장히 다양하게 제작을 해서 써먹는 측면에서 활용도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소비재 기업들에서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접목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뒤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품 개발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성분이라든지 포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더 나아가서는 어떤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쪽에서의 활용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떤 성분의 배합을 좀 잘 만들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엔드 이미지를 놓고 역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맛을 정해놓고 이 맛을 구현해줘라고 하면 이 맛을 구현하기 위한 포뮬레이션을 해주는 뭐 그런 신제품 개발까지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요거는 어떤 유튜브에 있는 영상입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진 브랜드를 위스키, 그러니까 진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브랜드의 네이밍부터 로고 디자인, 그 다음에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스토리,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앰버서더의 선정, 앰버서더를 활용한 뭐 카피캣이나 그 다음에 최종적인 마케팅 컨텐츠까지 한 사람이 불과 한 두세 시간 만에 만든 결과물입니다. 뭐 이 얘기는 사실 예전에는 한 개의 팀이 뭐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하던 작업을 한 사람이 두세 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퀄리티가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퀄리티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실제로 접목이 되고 있고,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에 이미 좀 어느 정도 조금씩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대화하면서 뽑은 겁니다. 예를 들면 앰베서더 선정할 때도 이런 컨셉이고 이런 타겟이면 어떤 앰베서더가 좋겠어?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실제로 라이언 레이놀즈하고 이제 엠마 왓슨 두 명을 추천을 해주는데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이 타겟이 이제 좋아하기도 하고, 뭐 라이언 레이놀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진을 되게 좋아해서 본인 진 브랜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이미지에 잘 맞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논거들을 대면서 추천을 해주고 하는 형태로 대화를 하면서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이기도 한데, 사실 뭐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치면서 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좀 체력을 기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을 어떻게 좀 확보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변동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좀 줄여 나갈 것이냐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뭐 캐펙스 투자를 조금 더 효율화하거나 혹은 뭐 구조적으로 어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레버들이 없을까? 뭐 이런 두 가지 축에서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선도 기업들이 이런 레버들을 잘 좀 뽑아내고 실제로 실행해서 성과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유동성 확보나 단기적인 비용 절감 차원에서는 가장 쉬운 거는 사실 마케팅 비용 절감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류라든지 소싱의 좀 다변화를 통해서 뭐 원가를 절감시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가전업체들이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디자인이나 어떤 모듈화를 통해서 예를 들면 냉장고 하나가 뭐 프리미엄부터 매스형까지 파는데 하나의 모듈을 활용한다라든지 그런 모듈라이제이션도 사실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이런 좀 비용의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레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뭐 소비재나 유통기업에서 당장 그럼 어떤 비용부터 건드려야 될 것이냐? 라고 한다면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마케팅 코스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부분은 프로젝트들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은 성과가 트래킹되지 않는 광고나 마케팅 코스트들은 최소화시키는 걸 첫 번째로 합니다. 뭐 예를 들면 TV 광고가 대표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내에서도 사실 성과형 광고가 아닌 뭐 네이버의 어떤 디스플레이 애들을 집행을 한다라든지 유튜브의 어떤 영상을 뭐 시딩한다라든지 뭐 이런 비용들은 사실 성과가 좀 측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줄이는 부분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하고, 두 번째로 하는 부분들은 이 성과형 광고들의 진단을 토대로 해서 비효율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직접 디지털 마케팅을 실행하시는 기업들도 있으실 거고 대행사를 쓰시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진단을 해보면 생각보다 비효율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면 타겟팅을 좀 잘못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20, 30대 타겟을 해야 되는데 5, 60대 타겟에 막 그 컨텐츠가 막 노출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하고, 키워드를 연관 없는 키워드에 돈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고객, 그러니까 국내에서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제품인데 해외에 있는 타겟에 마케팅이 집행되는 사례들도 있고, 굉장히 뜯어보면 웨이스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평균적으로는 한 20% 내외 정도의 비용이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사실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용은 줄이면서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로아스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서 좀 고민을 하고, 실제로 이제 효과들 이런 것들을 좀 거치고 실행을 하고 나면 비용은 한 20% 정도 줄고 매출은 소폭 상승하는 뭐 그런 성과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케팅의 그 ROI를 높이는 측면에서의 어떤 비효율 요소들의 점검과 매체 믹스에 대한 조정들을 통해서 단기간에 어떤 좀 코스트 구조를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M&A나 좀 신사업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자본시장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뭐 투자 혹한기라고 부르고 있고요. 실제로 펀딩을 받아야 되는 입장도 어렵지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또 이자 비용도 많이 올라갔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투자를 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 실제로 뭐 최근에 트렌드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 좀 이유들 때문에 밸류가 굉장히 많이 좀 현실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기억하시겠지만 스타트업에 대한 펀딩이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또 밸류도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투자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본시장이 좀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밸류들이 좀 현실화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인수금융을 쓰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 때문에 실제로 자기 자본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업체들이 최근에 좀 기회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뭐 그런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고 계신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유동성을 좀 확보하는 노력들을 단기간에 좀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딜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뭐 딜이 안 되더라도 매물들은 지금 늘어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뭐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업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펀드에서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그런 딜들도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좀 선제적으로 접근하시면 추후에 좀 밸류업에 많은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좀 M&A와 관련해서 최근에 유통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혹은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그룹사들이 투자하고 있는 영역인데, 뭐 크게는 이제 헬스케어 쪽이 있고, 뭐 펫거 같은 영역들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뭐 리테일 미디어 솔루션과 같은 플랫폼과 같은 리테일 테크 영역이나 뭐 푸드 테크 영역, 뭐 이런 영역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를 좀 효율화하거나 혁신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 영역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은 그냥 예시적으로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기존 비즈니스를 어떻게 좀 육성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성장을 위한 관점에서 어떤 영역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뭐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이걸로 뭐 좀 여러 당장의 솔루션이 될 수는 없을 거고요. 이 영역에서 아마 각 개별 기업에서 처하신 상황이나 또 사업 모델이나 카테고리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작으로서의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세션이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